최근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기금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세계 각국의 통화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살면서 나라가 망국지경이 아닌 이상 이렇게 급격하게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원화 가치 대비 달러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크게 보아 그렇다는 것이지 현재 무역 적자 폭이 점점 확대되면서 원화 자체의 가치 하락 문제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긴 하죠. 이는 세계 경제대국이자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에서조차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참 이상합니다. 엔화는 플라자 합의 이후에 만성적인 엔고에 시달리며 무슨 위기만 발생하면 자금이 물려 엔화의 가치는 반석위에 있는 듯 했는데 말이죠. 심지어 고베 대지진으로 일본이 큰 타격을 입었을 때도 정부와 일본은행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 하에 엔화의 가치가 급등했으며 2008년, 9년의 금융위기에 미국 경제가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자 다시금 엔고가 심화되어 재정위기 당시에는 엔화 역사상 최고 가치인 1달러당 75엔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를 휩쓸 것 같았던 일본이 플라자 합의 이후 지속적인 엔고와 불황에 시달리자 일본 내부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경제 문제로 발생한 사회 문제는 세금을 늘려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국채를 발행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우리 채널에서도 강조하듯이 빚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것은 일종의 폰지 사기입니다. 최후의 보루가 대출해줄 돈이 모자른 순간 통화 승수를 포함한다면 경제가 입게 될 충격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최소 몇 분의 1로 쪼그라들게 되죠. 이것은 가장 극단적인 최후의 결과를 가정한 결과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문제를 언젠간 해결해야 할 지상 과제로 삼아야 했죠. 그래서 이 만성적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나온 것이 2012년의 아베노믹스입니다. 당시에 일본인들은 버블이 붕괴된 1995년 이후 20여 년 만에 다시금 경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베노믹스의 골자는 엔화를 절하시켜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고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내수진작을 유도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커진 기업의 경쟁력으로 수출 증대와 임금 상승을 노리고 증가하는 수출로 경제를 성장 안정시키고 상승하는 임금으로 소비를 유도하고 세수를 늘려서 국가 채무를 갚고 결국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 사이클의 무한 선순환에 들게 하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달러엔 환율은 2011년 저점 대비 2015년 60%가 넘게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통화 공급량도 저점 대비 10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이 기간 동안의 출산율 또한 눈에 띄게 증가했죠. 이때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연일 아베노믹스 관련 다큐까지 만들어지며 한국의 수출 기업들, 특히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극심한 피해와 수입 감소에 시달린다는 내용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빚이라도 좀 갚지 그랬어요. 아베 총리가 재직 시절에 빚을 갚는 건 일본은행에 맡겨두고 각종 세금 인상의 보류,
자위대 해외 파병 예산 증가 등 쓸데없는 짓을 하는 동안에 일본의 국가부채는 8조 7천억 달러, GDP 대비 266%에 육박하게 됩니다. 오늘의 요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마 세계 경제에 흥미가 있거나 경제 매체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처음 보면 깜짝 놀라는 것들 중 하나가 일본의 국가 부채인데, 그리스가 빚을 못 갚겠다고 나자빠지며 유로존을 협박하던 때가 GDP 대비 부채가 162%였을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요. 그리스의 국가 부채는 유로존과 미국 등 해외에 진 빚이기 때문에 안 갚는 순간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지만, 일본은 제1채권자가 일본은행, 제2채권자가 일본 민간, 제3채권자가 일본 정부로 애초에 해외로 유출되는 국부 자체가 적기 때문에 대부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는 사람들도 그렉시트 때 그리스와 일본을 비교한 여기까지 아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론 경제와 실물 경제는 괴리가 발생한다. 고로 국제경제학을 배우는 사람은 늘 이 두 경제의 괴리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이죠. 앞서 언급한 일본의 국가부채가 국내 문제다라는 말이 이론 경제학이라면, 실물 경제는 이와는 약간 다른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다른 경제 이론들을 적용하면 알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이 일본이 처한 기괴한 상황인 엔고와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시대라는 특수성이 맞물려 발생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못 본 척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기축통화국의 금리 인상, 테이퍼링, 대차 대조표 축소 등의 상황이 맞물리며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엔화의 가치가 이상하리만치 떨어지는 중입니다. 아마 일본도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별로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미국 금리가 인상 시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 당연히 정상인 상황이 모종의 이유로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는 아마도 일본의 경제가 미국만은 못해도 대국이기 때문일 겁니다. 미국을 제외한다면 단일 경제로 일본이 가장 컸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국제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뭔가 일본의 문제점을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 이전과는 다르게 안전자산인 엔화를 사지 않는 것이죠. 모든 조건이 같다고 해도 시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것은 때때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시장은 엔화가 안전자산이라는 것에 회의를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의도적으로 엔화 가치를 약세로 유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치욕적인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자국의 주권을 또다시 강대국에게 내주며 경기 침체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한이 있다고 생각했고, 기회가 있다면 이 플라자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수출국가인 일본이 세계를 주름잡고 미국을 위협하던 80년대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무슨 짓을 해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아베노믹스라는 환율 전쟁을 일으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구로다 총재는 아베 총리로부터 물려받은 아베노믹스를 지속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보다 경제 체력이 약한 나라들은 통상 그것에 배가 되는 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가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때문에 엔화가 이렇게 순식간에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일본이 목표한 2%를 넘어 4%, 에너지 물가는 그보다 더욱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십 년간 저금리에 익숙해 있던 일본 국민과 경제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일본의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본은 지금도 엔화의 약세로 물가가 상승 중입니다.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엔화의 하락 가능성이 있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기대 심리만으로도 발생합니다. 기대 심리가 커질수록 인플레이션도 커지죠. 그렇게 된다면 의도치 않은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위대한 경제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신 프리드먼 할아버지께서는 샤워실의 바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부채만 없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금리를 약간, 그것도 미국보다 약간 올렸으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상 베이비 스텝으로 불리는 0.25%포인트의 금리를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앞서 설명했던 일본의 부채 8조 7천억 달러에 0.25%를 곱하면 30조 원가량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네요. 미국의 목표 금리인 4.5%의 절반인 2.25%의 금리만 일본에 적용한다고 해도 연간 270조가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국가 예산 중에 270조가 국가 부채 이자로 나가는 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로금리인 지금도 일본 예산의 25%를 국채 이자를 갚는 데 쓴다고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 이자를 갚아야 하고, 이자 비용이 늘어나 점점 많은 예산을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죠. 일종의 복리효과와 같습니다. 지금도 2차 대전 말기에 채무 비율보다 높은 비율의 채무를 지고 있다니 상황이 말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금리를 안 올리면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국채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이 자동적으로 동반됩니다. 그러면 금리 상승분을 돌려막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하며 자동적으로 부채가 증가합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일본은행이 국채를 인수하고 인수한 국채를 그냥 소각 처리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방법이야말로 과거 독일로 대표되는 유럽과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유발한 방법으로 일본이 실제로 진행한 적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국에는 조심하지 않으면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까지 하락한 지금에도 일본의 채무는 채권자가 일본 내부에 있다고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풍어를 읊는 서당께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일본은 지금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올릴 수 없는 외통수에 빠진 겁니다. 일본이 정말 엔화 폭락을 유도하는 것이라면 왜 최근 구로다 총재가 지속적인 시장 개입에 나서고 적극적으로 엔화를 매수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겠습니까? 모 포털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발언들이 그렉시트 때에서 멈춰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문제는 싫어하는 이웃의 경제 문제니 우리랑 상관없어가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는 한국보다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심지어 한국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경제학의 중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경제 구조와 문제를 전철을 밟듯이 따라가면서도 일본보다도 가진 것이 없기에 안면교사와 타산지석으로 삼을 부분이 많은 나라임에도 국민들의 일본 경제에 대한 무지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그럼 안녕.